안전하다고 믿고 해도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약이 되고 또 대출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고 아파트 입주까지 어떤 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는 임대인보다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일들을 잘 도와주라고 저희 같은 부동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개를 하면서 임대인분들은 보통 왜 자꾸 임차인 편 드냐고 하고 임차인들은 또 왜 임대인 편만 드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번 영상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실 때 어떤 과정에 따라서 계약이 되고 입주까지 하게 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중개를 하면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설명드려서 안심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저희가 부동산에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거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실 수밖에 없겠죠. 고객분들이 부동산의 말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고 해도 된다고 말하기 전에 이해를 시켜드려야 정말 안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해서 들어가실 때 전세나 월세가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약이 되고 또 대출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고 이후에 아파트 입주까지 어떤 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은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매매 거래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많은 편이라서 부동산에서 상담을 드려보면 세입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안을 더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임대인보다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저는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도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각 과정별로 내가 또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모두 집주인 소유의 집을 잠시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건데요. 집을 구하실 때는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들어갈 집의 날짜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몇 월 며칠로 정해진 확정된 날짜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나가기로 했다면 들어오는 세입자의 날짜와 내가 들어갈 집의 날짜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대략적으로라도 정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의 만기는 1월 20일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11월 정도에 주인분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주인분이 그럼 만기일에 나가는 날에 맞춰서 보증금을 다 빼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그 집에 제가 들어갈 테니까 이사 가실 집을 구하시면 제가 그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 무조건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을 기준으로 주인과 날짜를 협의해서 다른 집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갈 집의 날짜를 2월 10일 정도로 계약을 하더라도 주인분과의 협의만 잘 되면 날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갈 집을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주인분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다 빼주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럼 그 날짜에 맞춰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니까 부동산에 전세를 좀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사실 세금 때문에 이번에 집을 꼭 팔아야 되는데 매매하는데 협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히려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세 보증금을 지금 임대인이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인분이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날짜가 아직 안 정해진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날짜가 언제 정해지냐면 들어오는 세입자나 매수인이 잔금하는 날이 바로 내가 나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기가 1월 20일인데 들어오는 세입자가 맞춰진 날짜가 1월 10일 이렇게 되게 되면 주인분은 임차 계약을 하기 전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1월 10일 정도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그 날짜에 나가셔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세입자의 날짜가 1월 10일이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들어갈 집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월이고 1월 10일이 기존 세입자의 잔금일이 된다면 내가 들어갈 집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들어갈 집을 찾아보시고 또 가능한 집들이 있는지 부동산에 물어서 확인한 후에 임대인에게 이 날짜가 가능한지 아닌지 아니면 좀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인분께 전달을 해줘야 돼요. 만약 계약 내용 그대로 임대인은 1월 20일 만기 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그날에 보증금을 받아서 그냥 나가면 서로 협의할 사항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좋게 서로 협의해서 나가는 날짜와 들어온 날짜를 조정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내가 들어갈 집을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누가 거주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집이 공실로 비어 있는 경우, 두 번째로 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편한 것은 공실로 비어 있는 집인데요. 이 집은 집 보기도 굉장히 편하고 날짜 맞추기가 아주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도 날짜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변경도 되기 때문에 공실 상태의 집이 날짜 맞추기는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주인과 날짜를 협의하시면 돼요.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보다는 주인이 본인의 세입자를 맞추려고 전세를 낸 거기 때문에 날짜 협의가 좀 더 쉬운 편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그 세입자가 날짜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쪽에서 날짜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집을 보기도 좀처럼 쉽지가 않고 또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나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더 협조가 어렵기도 해요. 이렇게 집을 보고 날짜도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도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또 생겨요. 첫 번째로는 대출이 없고 주인이 거주하거나 공실인 경우, 두 번째는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은 없는데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에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다른 보증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실 때 위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보통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조금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집에는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는 큰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하시기 전에 부동산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행을 해서 계약하려는 집에 담보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담보대출이 있고 보증금을 또 추가로 받게 되면 매매가를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 원인데 여기에 담보대출이 3억 원이 있다고 칠게요. 기존의 담보대출 3억 원에다가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또 하게 되면 집값은 5억 원인데 집의 대출과 전세금을 합치면 6억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나중에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내 보증금을 전액을 다 반환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집은 똑같은데 전세가가 좀 많이 싼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선순위 대출을 일부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이 너무 많은 집에 월세를 또 아끼자고 보증금을 높게 걸게 되면 만약에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하시더라도 선순위 대출 금액과 월세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80%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갈 집에 대출이 있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고 안전하게 입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때는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게 맞는지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에서 당연히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게 되는데
내가 보증금을 내게 되면 임대인이 그걸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을 하고, 기존 세입자는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게 잔금일에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칠게요.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이 집을 계약할 거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 들어갈 집에 보증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확답을 꼭 받아야 돼요. 만약 내가 본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임대인이 그 날짜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또 협의해서 날짜를 조정을 해야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 날을 반드시 정하고 계약하셔야 거래사고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 집의 날짜와 들어갈 집의 날짜가 맞춰지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부동산에 방문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작성하실 때는 부동산에서 이런저런 많은 설명을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특약사항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은 잔금일에 채권 최고액 얼마의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은 꼭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액의 10% 정도를 기준을 하고요. 만약에 전세대출을 받으실 거라면 적어도 계약금을 5% 이상은 넣으셔야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 당근마켓에서 당사자 간 직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받으실 경우라면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또 알아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은행에 물어보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통은 신용이나 소득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내 신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계약하려는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라면 계약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집이고, 그런 집은 부동산에서 미리 확인하고 알려드려야겠죠. 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나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 이거는 보통은 물건의 시세를 넘어서는 전세계약을 하였거나 압류나 경매 개시 등기처럼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은행도 위험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에 대출이 있거나 세입자가 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다 가능한데요. 그 전제는 전세자금을 받아서 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 부동산에서 끼고 있는 은행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매끄럽긴 하지만, 본인이 정부 지원 상품에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리가 저렴한 만큼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출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또 은행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 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개월 정도 보통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하실 때 대출을 받으실 거라면 적어도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는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 대출 신청까지 다 끝이 나면 이제 잔금일에 맞춰서 이사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사 업체를 잘 알아보셔야 되고, 렌탈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 신청을 다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집에 만약에 입주 청소를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미리 입주 청소 준비도 해두셔야 돼요. 입주 청소 업체들은 부동산에 물어보면 잘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사 과정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귀중품들이나 집에 들어올 때 집주인에게 받았던 입주 품목들, 카드키나 열쇠,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이나 건조대 리모컨 같은 임대인에게 전달드려야 할 물품들은 잊어버리지 않게 미리 빼두셔야 나중에 이삿짐에 섞여서 이걸 찾는데 고생하는 불편함을 막을 수 있어요. 이런 물품들이 이삿짐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걸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찾아서 부동산에 다시 가져다 드려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일날 어떤 일정에 따라서 잔금 처리를 하고 또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지 설명드릴게요.
보통 잔금날이 되면 이삿짐 업체가 이사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 집에 방문하게 돼요. 보통은 아침 8시쯤 이사가 시작된다고 치면 이삿짐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는 10시쯤에 부동산에서 미리 나와서 잔금 정리를 하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 이유는 들어가는 세입자가 계약한 부동산이라면 관리비 정산이나 잔금 정산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서 만나서 임대인에게 돌려드려야 할 물품들을 다 돌려드리고 관리비 정산을 하게 돼요.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본인이 내는 거고요. 이제 나가는 날 이후부터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관리비 정산과 같은 부분은 보통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서 다 도와줄 거고요. 그냥 부동산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중에 장기주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입자가 낼 관리비 항목은 아니라서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짐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집 내부 상태를 확인하러 가게 돼요. 집에 손상이 발생한 부분은 없는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증금 반환을 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수리 비용을 일부 제하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집의 상태 체크가 다 끝이 나게 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요. 기존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 중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또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세 대출을 받은 금액만큼은 임대인이 은행으로 직접 상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 보증금에서 대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돌려받으시면 되고요. 내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서 상환을 하는 경우라면은 임대인에게 받아서 청환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스마트 뱅킹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또 뱅킹 앱만으로도 상환 처리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서 그냥 상환하시면 되고 은행에 전화해서 상환 여부를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이제 이사갈 집을 계약한 부동산으로 출발하시면 돼요. 보통 이 정산 과정이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8시에 이사를 시작하고 10시쯤에 임대인과 부동산을 만나서 보증금 반환을 받고 다시 들어갈 집으로 출발하게 된다면은 보통 들어가는 부동산에서는 12시 정도에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에 가게 되면 임대인분과 만나서 들어갈 집의 상태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수리를 받아야 할 부분은 미리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서 수리할 부분을 정하고 나서 들어가셔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 이 하자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안 했다가 기존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까지 억울하게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집 상태 체크가 다 끝이 나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 돌아와서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세 대출을 신청하셨다면 대출을 신청한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와 있거나 은행에서 직접 나와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아예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인 계좌로 바로 실행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전세 대출이 임대인에게 들어간 경우에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면 되고 대출을 내가 받은 경우 전세잔금을 그냥 임대인에게 계약서상 내용대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세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 품목들을 이제 주인분한테 받으시면 되는데요. 같은 시간 이사업체는 들어갈 집 앞에서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전세잔금이 마무리됐으니 빨리 이사를 하실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주고 이사가 들어가는 동안 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날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사를 마무리하시고 각종 정수기와 같은 렌탈업체나 인터넷 같은 경우 이전 등록을 다 해주시면 정신없는 이사까지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사실 전셋집을 구하고 또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머리 아프고 정신없는 일이긴 한데 이런 일들을 잘 도와주라고 저희 같은 부동산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당근마켓에서 일반인들 간에 중고물품 거래하듯이 월세나 전세도 계약한다고 많이들 하는데 잘못했다가는 중개수수료 조금 아끼려다가
큰 거래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조심해서 계약하셔야 되고요. 전세 사기라는 게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저희가 수백 건의 임차 계약을 맞추면서 거래 사고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따르고 너무 무리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건 발생하기가 어렵거든요. 보통의 전세 사기들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전세가 매매가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꽉 차 있는 깡통주택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간혹 이걸 일부러 사기치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상대가 공인중개사라면 보통의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가 필요한 이유가 단순히 계약서 작성에 대한 업무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의 증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럴 때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거래 내용을 조율해 드리기도 하고, 또 거래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때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중개를 하면서 임대인분들은 보통 왜 자꾸 임차인 편 드냐고 하고, 임차인들은 또 왜 임대인 편만 드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사실 저희 중개업자들은 임대인에게는 임차인 편을 들고 있고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날 만났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내 집에서 편히 잘 살기를 바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좋은 집 빌려줘서 고맙다며 웃으면서 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게 중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